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요토론 시간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연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리고 충격에 빠뜨리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고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인 가자 지구에 미국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국제 질서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 세계가 주목하고 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런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방향타를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조건이어서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가? 특히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돌아온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한 로드맵을 그려가는 시간, 정준희의 토로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분 모두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정책 경험 깊으신 분들이고요. 학술적인 배경도 또한 상당히 많이 갖추신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두 분은 많이들 마주치시는 분들이죠. 네. 이 분야상의 일치도도 있고요. 예. 이 두 분이 이제 어떻게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지 많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일단 먼저 여는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났다. 벌써 한 달인가 싶을 정도로 국내 상황도 여러 가지로 급박한 그런 상태인데요. 트럼프의 행동과 말, 역시나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취임 후 한 달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한번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최 교수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예, 1기와 비교해서 많이 준비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1기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버전업이 되어 기존의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뻔뻔하게 그리고 휘몰아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많이 준비됐다. 근데 뻔뻔하게 많이 준비된 거군요. 그렇죠. 김진영 의원. 비슷한 의견인데 표현을 하자면 1기 때는 다들 일탈, 충격, 돌풍이었는데 지금 돌아와서는 태풍, 대세, 규모, 속도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아까 버전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한 협상용이거나 1차 때의 경험을 넘어서 엄청난 허리케인급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허리케인, 태풍. 네. 그러니까 실효적인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지금 온갖 어떤 의미에서 평가와 이런 것도 해서 다시 살아온 것 자체가 거의 전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지자들에게는. 물론 그가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나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나 거의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온리라고 보일 정도인데요. 반발을 쌓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쉐이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반영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영이 안 되기 전에 많은 질서와 제도와 또는 상대국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많이 망가질 것이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망가진다면 그가 말한 정책의 실현 여부를 떠나가지고 전부 긴장할 수밖에 없다. 허리띠를 완전히 메고 이 태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책 실현 여부보다 훨씬 더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요동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계신데 최 교수님. 지금 약 한 달 남짓된 이 임기 초반기에 보여준 형태는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의 미국은 없다. 그러니까 김주영 의원님이나 저나 알고 있었던 미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려고 했고 아니면 국제경찰을 자임해서 분쟁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자유무역 체제를 운영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법률 체계, 규범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손해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의 부를 약탈했다, 뭐 익스토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의 미국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관세를 무기화해서 비무역 부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마가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귀결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공적인 미국보다 나의 이익을 추진하는 뭐 아메리카 온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더 이상의 미국은 없다라고 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미국이 거의 유일한 패권국으로서 이른바 헤게모니를 쥔. 근데 이 헤게모니 안에는 나름대로 그 도덕적 지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규범적 지도력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싸그리 이제 무시하는 이제 그런 미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제일 중심됐던 것이 politically correct라는 거였어요. PC라는 거였어요. 정치적 올바름이잖아요. 그거는 보통 이제 쉽게 하면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포장한 그리고 미국 내부의 진보 민주주의 이런 것,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한 다양성 인정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실상 그 기득권의 장난이었다고 까발리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미국이 세계 경찰이 되고 국제 기구를 통해서 협력한다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그 폴리티컬이 코렉트한 것 때문에 미국이 손해봤다. 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동맹국이나 우방국이나 적국이 전부 다 미국을 그냥 이용하고 빨대를 꽂아서 미국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 우선주의가 3차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이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백인 인종주의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뭔가 이 미국의 지금 선거 진영을 보면 화이트 키 큰 백인들의 세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트럼프가 자기는 독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1인 권위주의로 미국을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각도로 보자면 이제 정산을 요구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소위 페이백 타임이다. 뭐 기존에 자기들 준 거를. 소위 쉽게 얘기하면 체스 혹은 장기판처럼 세계 지형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특히 일기 때 그 사람들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세계를 양자 구조로 보는 것 같아요. 한미, 미일 혹은 미국과 EU 해서 그 안에서 우리한테 돈을 벌어가는 거,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벌어가는가, 혹은 그들이 우리의 군을 활용해서 자기네 나라를 지키고 반면으로 우리에게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가라고 하는 격렬히 정산을 요구하는 미국을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슈에서 아마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했던 말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자지구 개발 선언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중동 가자지구를 미국이 직접 개발하겠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이기도 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도 되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이게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한 말이냐 이거부터 좀 따져보고 싶은데 최종규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죠? 예, 사실상 알려지기로는 가자지구의 개발, 예. 가자지구 개발론이라고 한다면 그게 작년에 그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였던 쿠슈너, 그러니까 이방카의 남편이죠. 그분이 그 일기 때 중동 정책을 많이 개입했거든요. 본인도 소위 유태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뉴욕에 상당히 유태인 네트워크도 많아서 그게 이스라엘까지 연결되었는데 하버드에서 비슷한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자지구를 가보면 실제로 마이애미 비치와 같이 훌륭한 해변이 있다. 개발하고 싶다는데 그게 크게 반향을 안 일으켰는데 네. 그들이 이번에 나타났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의아해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측면은 이게 그러면 이런 정책을 외교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국무부, 우리로 치면 외교부일 텐데 알려지기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걸 TV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놓냐면 하나 체계적인 정책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책을 발표하는 현장이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이었는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 가자지구를 폐허로 만든 그 장본인이 이스라엘 총리인데 그 옆에다 놓고 가자지구가 지금 다 파괴되었고 우리 팔레스타인을 다 소개해서 빼서 거기다가 개발을 한다고 하니 참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이것이 어떠한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즉흥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쿠시너처럼
그 공식적인 정책 결정 그 이면에 또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지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일 것 같고요. 동시에 또 이상해요. 만약에 그쪽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또 거기에 또 다른 맹주인 이란과에서의 외교적인 관여적인 메시지를 보내서 호응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사우디 반대했고 또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할 때 이란을 강하게 최대 압박한다는 소위 행정명령 비슷한 것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소위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준비된 뻔뻔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준비되면 퀘스천 마크가 붙는 일단 리트머스 시험지다. 네. 예. 이건 좀 또 지켜봐야 된다. 예. 신중현. 실제로 보면 이거는 철저하게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렇게 보는 거. 북한에서 사실 이 북한 쪽에 2017년 기억하시면 싱가포르에서 끝나고 나서 비디오 하나를 줍니다. 나중에 마치 이 북한을 개발시켰을 때 어떤 경제적 번영 국가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 같고.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 위주니까 팔레스타인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엔드게임을 주고 미국이 가장 이익되는 걸 던져보고 호응을 보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자기 더 밀어붙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쩌면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방식이 보면 지금 몇 군데 나왔잖아요. 그린란드에서 나왔고 파나마 운하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일맥상통하는 거 보면 이게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는 맥킨리 산 이름도 다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불안과 미국의 불안함의 직후에 이 19세기 마지막 대통령이고 20세기 첫 번째 대통령을 이어서 8년을 한 맥킨리가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단 치고 이게 미국의 일종의 지금까지 한 그 위선을 던진 일종의 제국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물론 모든 것을 제국주의를 해가지고 미국이 쓸데없는 데 가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미국이 이익이 된다면 복속도 시키고 공격적으로 해서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린란드 케이스도 사실은 상당히 그렇죠. 황당한 이야기인데 뭐 일부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트럼프 주장에 일리가 있더라 뭐 이런 설까지도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속스럽게 표현하면 이제 간보기의 일종으로 이제 지금 보시는 건데 간도 살짝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충격적으로 던지고 난 다음에 살피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사례가 지금 몇 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예. 최종용 교수님 이게 리트머스지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린란드 케이스는 일기 때도 이야기를 했죠. 또 파나마는 그 사이에 자기가 4년 정도 떠난 후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인 것 같고요. 캐나다의 51번째 주는 약간 좀 조롱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특히 미국 의회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파나마는 전 나름대로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파나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하게도 그 사이에 커진 것 같고요. 보도된 바와 같이 파나마 항을 운영하는 두 개의 포트 항구가 이제 홍콩계 회사이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뭐 거기 워낙 이제 물동량이 많아서 미국 군함이 이동하는데 소위 병목 형상도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파나마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루비오 국무장관을 임명한 것은 루비오 뭐 유명한 미국의 상원의원이기도 했지만 이분이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국무장관이거든요. 또 파나마를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적 집중도를 주겠다는 시그널로 보이고요. 그린란드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린란드를 복속하면 더 운영 비용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 이거는 있어요. 그린란드가 기후변화 때문에 지난 한 15년간 62m 정도의 빙하가 녹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란드 인구 한 5만 5천 명 되는데 덴마크로부터 이 외교와 군사만 빼놓고 다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원개발권과 이 유통권은 또 그린란드 그 영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거예요. 단 그린란드 때문에 희한한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건들므로 해서 유럽이 좀 단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나누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거든요. 러시아에 의한.
근데 같은 거죠. 그린란드 내놔라고 하니 예. 아니 이게 아무리 외교적 압박이지만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하니 그래서 유럽의 영토적 통합성을 위협하는 미국발 뉴스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EU에 탈퇴했던 영국의 총리가 EU 정상회담도 가고 끝나고 나서 덴마크 코펜하겐 가서 그 덴마크의 총리와 그 소위 정상회담 하면서 그린란드를 같이 지켜내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요. 이거 참 희한한 모양새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황당성은 있긴 하지만 네. 파나마 케이스는 그나마라도 좀 더 네.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예. 예, 그린란드는 잘 모르겠고 네. 예, 캐나다는 그냥 하는 말이고 그렇죠. 예, 이것도 미국의 관점에서 이게 이게 100% 좋은 걸까요? 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좀 약간 그렇죠. 좀 예. 비참하긴 한데 캐나다를 51번째 미국에 그런 농담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 사람들은 51번째 주야라고 하지만 그게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가자지구는 파나마하고 그린란드 사이 정도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보시면 네.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저 파나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미국 선박한테는 무료로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거 통했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멕시코한테도 통해서 사실 1만 명이 네. 사실 미국 쪽에만 지금 비상사태로 막았는데 이제 멕시코 쪽에서도 막고 있고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잘 설명해 주셨는데 5만 5천 명이 투표를 해서 미국에게 복속하면 복속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하나 빠졌는데 갑자기 러우 전쟁 중단시킨다 그러다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자원개발권 내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얘기했고 이거는 아마 그때 젤렌스키가 가서 트럼프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기가 묘안이 있다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를 도와주면 계속 이걸 도와주면 자원개발권을 미워한다. 근데 왜 이 둘 다가 히토류 그린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히토류 같은 것에서 절대적으로 중국한테 취약점을 보이는 미국을 극복시킬 수. 물론 이것도 개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효과까지 좀 노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보면 어떤 거는 가능성이 높고 어떤 건 가능성이 낮은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욕을 먹어도 내가 이익이 되면 네. 그냥 갖겠어. 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향후에도 우크라이나 케이스는 뭐 말씀 잘 꺼내 주셨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내가 있었으면 안 났을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취임하고 나 보니 푸틴을 향해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제재는 내려줬고 이기고 있고 또 저쪽이 강하게 소위 버티는 전략으로 밀어가고 있고 더군다나 북한에 파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니 그러면 결국은 그가 주장했던 정치적 합의, 폴리티컬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 띄워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바스, 돈네츠크, 하발 요쪽 부분입니다. 말이 20%지 아마 우리 한반도 넓이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떼어주면 이제 끝낼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이 구도로 가면 젤렌스키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젤렌스키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그것이 이제 그동안 미국이 원조했던 것을 정산하겠다는 건데 그 정산의 일환으로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기술 이런 거 다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요 가자지구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좀 황당하긴 하지만 트럼프적인 어떤 외교 안보에 관련된 메시지의 또 중요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배경적 태도로서 미국이 최고다. 미국의 이익이 되면 무조건 한다. 동시에 이제 던져보고 반응 보고 되면 밀고 가고 아니면 빼고 이렇게 한다. 이런 쪽에 이제 가까워 보이는데 이게 이제 국내용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협상 지렛대로서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던져보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관세 문제도 그러면 비슷한 맥락이냐. 관세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런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린 맥킨리가 사실은 관세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트럼프 전에 이 보편 관세라는 걸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닉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미국의 패권 하락, 네. 미국이 불리하다고 느꼈을 때, 미국 경제가 어렵다고 느꼈을 때 사실 보호주의가 들었던 것이었고요. 사실 앞에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호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국이 이용당했고 여기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약간의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법인세를 내리고 그러면서도 적자를 잡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메우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연방공무원 30%를 자름으로써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관세를 걷어가지고
이 관세를 걷어가지고 제공해서 법인세 하는 것들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게 트럼프의 직접 표현입니다. 잠시 우리의 고통이 있겠지만 결국 이 관세 압박에 못 이겨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게 될 것이다. 그것만 참아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 했다가 한 달 유예한 것을, 그래서 적어도 우방국에 관해서는 보편 관세는 협상력에 불과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얘기했던 게 조정은 가능하지만 보편 관세가 기본적으로 향후 적어도 2년간은 갈 수 있는 기본 정책이고요. 그러나 미세 조정은 지금 뭐 콜롬비아나 뭐 또는 멕시코나 캐나다나 일본에 쓸 수 있는 카드로도 쓰지만 순전한 협상용도 아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되게 오래된 신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품고 왔던 신념이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제가 아까 모두에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4년 동안 야인 시절로 있으면서 말하라고 트럼프의 사절을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의 진영을 보니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 포스트를, 그러니까 소위 하나씩 좋은 책임 있는 자리를 차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념이 그 관세를 무기화 혹은 도구화해서 이것을 외교 정책에 투입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뭐 수지 와이스라고 하는 백악관 비서실장, 아이스 레이디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성 그리고 냉철한 여인인데, 그 밑에 스티브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백악관 부시실장인데 이 사람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아무리 압박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국경 보안하고 그리고 관세 정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뭐 스콧 베센트, 그다음에 제이미슨 그리어, 그러니까 USTR 무역대표부 하고요. 그리고 하워드 러튼이라고 하는 상무장관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세 신봉자들이에요. 즉,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엄브렐라 밑에 너희는 관세, 너희는 국경 방어, 너는 이민 관리.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역 정책 혹은 외교 정책 투입하라는 거고, 루비오도 상원리 시절에 관세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상당히 우리는 의아했잖아요. 자기하고 붙어 있는 듯, 더군다나 북아메리카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EU 국가들을 먼저 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딴 문제이지만 자기네들이 준비해 놓은 로드맵에 따라 일단은 미국 국민들에게 우린 돌아왔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소위 서빙하기 위해서 EU 국가들에게조차도 우리가 때릴 수 있는 결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스위치를 누르고, 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카메라 뒤에 누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관세 문제는 확실히 이제 신념 플러스 단순한 지렛대 이상의 어떤 추진이 될 거다라고 두 분이 동의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순서를 정해놓은 대로 했습니다. 원래대로 다들 대선 중간에도 멕시코하고 캐나다 먼저 때리겠다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실해야 될 것은 중국은 사실상 10%가 아니고 1기 때 25%를 때렸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태양광 같은 건 50%거든요. 어떤 건 20%. 그래서 평균적으로 20에서 25% 정도. 플러스 10%니까 사실상 30에서 35%. 물론 60% 때리다고 했다고 한 것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중국도 사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중국은 최종 목적이고,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중국만 때린 게 아니라 소유하는 악의 추계 국가들을 다 때린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진영화했다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한 놈만 때린다. 그래서 중국만 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진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럼프는 가장 일단 요리하기 쉽고 효과가 있는 것들을 먼저 선점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바로 뭐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본이 바로 엄청나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지작거릴 수 있고 자기가 통제 가능하다는 것들을 주면서 내가 동맹국을 이 정도로 우방국을 때리는데 다른 건 준비하라. 그다음 이거를 때리는데 EU는 준비하라 하는 신호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먼저 당겼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있고, 이게 이른바 로드맵도 이제 사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건데, 결국은 이제 최종 목표가 이제 중국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국을 경유해서. 그러면 한국과 중국
이 단계로까지 가면 어느 정도까지도 아마 밀어붙일까? 어떤 예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안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바로 옆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미중 관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또 미국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위에서 아래 때리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난 4년 동안 미중 관계가 약간 좀 변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중국의 대미 의존도의 폭이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진영이 소위 견고해지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그리고 중앙아시아 심지어도 브릭스 등을 강화하면서 그래서 자기들만의 유통 구조가 더 탄탄해진 것 같아요. 그 통계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15%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에 미중 교역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반도체, 전기차, 첨단 부분에 상당히 규제가 많아서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미국이 사용하는 생활재 소비재는 중국산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미국에 수출 안 해도 되는 것들이고 네. 또 동남아시아가 됐든 중앙아시아가 됐든 그들이 1대1을 통해서 확장하고 있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위 대체성과 민감성을 따져보면 예전처럼 중국이 알았어 어떻게 좀 바꿀까라는 것보다 좀 소위 견디고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미국이 중국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복 조치도 하고 있는 거 예. 보니 저는 미중 관계가 좀 중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어서 저희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켜보자 관망이자라고 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죠. 우리 정세, 한국의 정치 때문에라도요. 그러나 또 너무 섣불리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저들도 지금 약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럴 땐 더 요구되는 것이 신중함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과 미국 혹은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소리는 클지언정 정말 실질적으로 배틀을 서로에게 휘두를 것이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수출 1위 국가, 세계 1위 국가 중국이고 수입 1위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서로가 이제 무기가 되는 것인데 미국은 자기 마켓에 들어오는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의 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국제정치에 이거를 민감성하고 취약성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감성은 예를 들어서 둘 다 민감하죠. 서로가 무역에 대해서. 그러나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취약성은 과거에는 중국이 훨씬 약했는데 그러니까 버텨내는 힘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미국이 둘 다 석유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석유 위기가 생겼을 때 미국은 자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감성은 높지만 취약성은 낮단 말이에요. 우리는 민감성, 취약성 둘 다 는 거죠. 그렇게 보면 중국은 취약성 부분에서 많이 커버가 됐고 예. 그다음에 보복 수단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사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완전히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습게도 아보카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아보카도는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데 90%를 멕시코에서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아보카도가 사재기로 들어갔고 그렇죠. 캐나다에서는 이 메이플 시럽이라는 걸 60%를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이 우리가 때렸을 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잘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은 예를 들었으면 지금 히토류 같은 광물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바로 자원 문제를 무기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막는 것에 대해서 자체 개발, 딥시크 포함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같은 것들을 국산화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한테 수출을 받았을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중국은 약간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한테 문제는 이 둘이 싸울 때 아까 말씀드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실제적으로 훨씬 피해를 입는 것이 예. 무역 구조만 봐도 우리는 멕시코를 때리면 우리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들에 우리도 피해를 입고 캐나다를 통해서 가는 것도 피해를 입고 중국도 우리가 반제품을 수출해서 중국이 완제품을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관세를 거기 때리면 우리까지 피해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취약성이 가장 높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각자 지금까지 나열된 국가들은 관세 전쟁에서 나름대로 각자 칼을 쥐고 있는 건데 한국은 칼조차도 제대로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최종국 교수님이 섣부르게 이제 판단해서 막
움직이지 말고 일단 관망하면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뭔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럴 텐데요. 근데 이제 뭔가 시나리오는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을 가능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매 맞는 자들의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캐나다 총리, 그다음에 멕시코 대통령의 발언과 자세가 저는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야말로 알았어. 콜롬비아 대통령처럼 바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걸 치고 협상하고 실제로 결과는 보면 멕시코나 캐나다나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은 거고 그리고 소위 협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예를 들어서 이제 EU를 때리거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보편 관세가 됐든 상품 관세를 막 뿌리들 할 때 그때 그러지 말고요. EU 또 우리 육관 일본, 중국, 뭐 멕시코 이런 국가들하고 또 연대 의식을 갖고 무슨 회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외교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좀 공통의 대응 방법을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은 중요한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그 진영을 흐트러 버리면 다 죽는 꼴이 되어 버리니 그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담당을 했었던 대통령 비서관이었는데 그때 우리 다음에 일본 다음에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가 무너졌으면 일본도 올려줘야 되고 독일도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버텨서 중단한 케이스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방위 분담금 가지고 우리를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두려운 것이 보복이긴 한데 실제로 다 망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지금 연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215억 달러 정도를 지금 FDI 직접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투자처가 뭐 아틀란타, 텍사스, 조지아, 저 위로는 미시간까지 해서 이번에 경합주거든요. 뭐 아리조나도 있고요. 거기 주지사, 주상원 의원, 하원 의원, 뭐 심지어 거기 교수들까지 만나서 이거 다 죽는 꼴이다라는 식의 광범위한 소위 외교와 압박도 해야 돼. 물론 우리 워싱턴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부지런해지고 침착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떡하지라는 것보다도요. 실제로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나머지 국가들의 자유무역 연대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냥 각자 도생으로 가면 미국을 상대해서 제가 아보카도하고 그걸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로는 시도 안 먹힐 건데 그러나 이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사우스 중국 지금 중국이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아이러니예요. 미국이 보호무역을 얘기하고 사실 미국이 시작한 자유무역인데 미국이 불리하니까 규칙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 무차별적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매 맞는 자들의 이 당하는 국가들의 자유무역은 필연적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지금 여당에서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나와도 혈맹이고 한미동맹의 정통성을 계속 강조하면 우리는 봐줄 거다 생각하는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미국 정말 모르는 이야기죠. 정말 모르는 얘기. 오히려 거래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익적으로 한미동맹은 우리가 그대로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것을 아까 말한 그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하면 미국의 시장의 힘이 약화됩니다. 나머지 시장이 공동 전선을 구가하면 나는 그거는 향후에 어떤 정부가 민주정부가 서더라도 이 부분이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킬러 포인트는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흑자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트럼프 일기 때 한미 FTA를 제주 적용했거든요. 소위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소위 관세를 98%까지 철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물건의 경쟁력 때문에 혹은 한미 간의 무역 구조가 우리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변화된 건데 그걸 또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더 거기 하나 더 보태면요.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바이든 정부 때 어마어마한 단일 국가로 그때 환율로서 바이든이 IRA로 받아들인 게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그때 환율로 133조가 우리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하는 부품이든 다 날라야 되잖아요. 그걸 미국 공장에 법인해서 사는 것이 적자로 잡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투자한 돈이 우리가 대미 흑자로 잡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설명하는 식으로 가야
바로 그냥 무릎 꿇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철저하게 결연하게 협상하고 연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건데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는 결국 두 개잖아요. 하나는 북핵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 방위비 그러면 반대로 올려줘야 되는 거냐? 그냥 관세를 받는 게 맞냐? 막 방위비를 올려주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논쟁 구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이 방위비 문제까지 아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때 경험 이미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2기 때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아니 뭐 몇 가지 좀 팩트는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예. 같은데요. 한미 간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고 써놓고 예. 그걸 SMA 스페셜 메저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법상 해외 주둔한 미군이 다른 나라 정부로도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용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간의 특수성 때문에 스페셜한 어레인지먼트를 만들어서 그럼 너희들이 주한미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둔해야 하니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줄게 네.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지 건설 비용 혹은 심지어는 유류 정도까지 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90% 이상 주고 있어요. 즉 뭐냐면 늘려주고 싶어도 늘려줄 게 없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들의 임금을 주지 않는 한 혹은 훈련 수당을 주지 않는 한 늘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방위 분담금 협상은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합의해 왔어. 오케이. 결제하면 되는 사안인데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네. 겁니다.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 결제자는 사실상 국민 혹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미국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떳떳이 하면 됩니다. 다만 전문가 그룹 혹은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관세 문제 있고 적자도 있고 그러니 방위 분담금 얼마 된다고 조금 올려주면 그렇죠. 이쪽에서 잘 받을 말이 거 안 아니야. 되는 보통 사실 그런 식의 논리죠. 네. 그거는 미국 사람들 그래 땡큐 하고 받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낼 거거든요. 또 관료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국방부 사안이에요. 근데 관세는 재무부, USTR, 그다음에 상무부 사안이고 또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정무적 사안인데 방위 분담금 받았다 치고 이걸로 한미 간에 그들이 세계 전략으로 취재하는 걸 안 하겠다? 예. 한국이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절대 이슈를 섞으면 안 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미 우리가 5년 이제 맺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관세와 관련된 무역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소위 미국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있고 동반 성장하고 있는지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슈를 섞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가 워낙 섞는 걸 좋아해요. 섞는 걸 좋아하잖아요. 비빔밥. 그럼 보면 우리가 아니 뭐 그 미국하고 했는 방코 델타 사건도 우린 예. 다 합의했는데 재무부에서 제동을 걸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일본한테도 우리가 이걸 줬으니까 일본은 그다음 반잔을 반컵을 채울 건데 외교적으로 너무 순진한 거야. 예. 외교적에서 한번 이렇게 압도당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에게는 미국이 강한데 약한 자에는 더 강해지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더 압박해서 트럼프가 특히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보고 있고 호구 중에 호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기선을 빼앗겨서 더 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 달래자. 저는 오히려 일본의 방식이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저는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조금 오늘 뭐 보이거든요. 이 장소에 와서 드리는 게 이 비유 혹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 같은데 노무현 재단에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부시 정부 기간에 예. 두 정상 간에서 옥신각신이 많았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그거 왜 그래야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문 외교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님 그렇게 미국 대통령한테 질문하면 미국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슈를 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 협상에 우리의 원칙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살짝 비껴나가 살살 이야기하면 미국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임프레션이 좋으면 나한테 잘해주겠다는 것보다 이거는 그야말로 돈이 달린 것이고 그 돈 뒤에는 우리의 고용과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정산할 건 정산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이 필요한 것만큼 미국도 우리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서로 도움 주고 도움받는 관계가 저는 이미 됐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가지되 우리가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버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 분담금도
우리 국회까지 다 통과했다고 버텨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한테 월급 줄래? 그러면 우리 용병으로 쓸게. 용병으로 아예 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 분담금 많이 들면 그러면 줄여라. 대신에 일본처럼 해공군으로 가라. 그런 대안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해야지. 뭐 계속 얼마에서 우리가 10배 될 걸 5배로 줄였다. 5배 될 걸 2배. 이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두 분 말씀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확실히 느끼는 게 우리가 흔히 언론 보도라든가 아니면 정쟁 과정에서 이렇게 섞이는 게 마치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한미 동맹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관세라든가 방위비 같은 것도 눈치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아예 별개로 결정되고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나 잘 들어주면 나머지 하나 풀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방위비 관련된 이런 논쟁 과정에서 협상되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눈치 보고 이제 심기 안 건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협상이 잘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원칙을 명확하게 밝히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두 분 말씀 속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짚어지는 부분 같은데요.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집권할 때하고 국민의힘 계열의 정부가 집권할 때하고 거의 이념 차이다 싶을 정도로 입장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이념 차이라고 말씀했는데 실력 차이 같아요. 실력 차이다. 저는 엄연히 실력 예.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2년 반, 3년 이제 거의 이제 종말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소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미국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의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소위 핀트를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우린 통상 레가시 미디어든 워싱턴, 뉴욕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봤듯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어디 예. 저기 아리조나의 소위 자기들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이슈가 상당히 미국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봤던 거예요. 단 진보 정부라고 하면 우리 국익을 항상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미국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심지어 디베이트도 해야 되는 것이 동맹의 강조라고 생각했는데 저분들은 그냥 미국에 대해서 잘해주면 예. 따뜻하게 말해주면 융숭하게 대접하면 환대를 해주면 요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노래 한번 세게 하고 왔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식의 좀 우리가 아는 미국과 다른 것 같아서요. 저는 2년보다 실력인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이제 외통위 상임위 관련사 한마디씩 소개하는 말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정하고 들어가서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 거 동의한다. 그런데 제발 야당이 하는 소리 입 막기 위해서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뭐냐면 실제로 국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실력 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국내적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일종의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친미는 다 용서가 되는 거고 예. 조금이라도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반미 친북이 되는 기본적인 안타깝지만 정치 문화를 활용하는 사실 양극화를 활용해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 상황에서도 마치 반반이 갈린 것처럼 그래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이 상태는 바로 이런 식의 정치적 구도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국익에 여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정부는 자기들의 정당과 권력적 이해를 위해서 외교를 희생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면은 이처럼 좋은 꽃놀이표가 어디 있습니까? 예. 미국한테 모든 것을 해주면 해결되는 방식으로 권력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뭔가 바른 말을 하고 아까 같이 뭐가 동맹? 미국이 싫어? 그러면 떠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떠나라가 아니라 예. 그래도 미국이 떠날 수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도 소리하지 못하고 바이든 정부가 투자받은 것의 거의 60-70%를 우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하나의 반대급부를 받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미국한테 호구짓하는 것보다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불안한 것은 심리적인 것이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되게 이제 언론에서 흔히 만드는 이제 프레임이죠. 이게 탄핵이 상태가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누군가는 돌아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못하면 트럼프는요. 상대가 없으면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가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있어야지 대화하고
거꾸로 때리는 뭐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우리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불러세워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네. 불러세울 사람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는 거니까. 오히려. 희한하죠. 예.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요. 2018년도에도 예. 그랬고 올해 25년도에도 그랬는데요. 근데 우리 김 의원님의 말씀을 좀 받아서 좀 확장을 시키면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미국은 여러 가지 뭐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상당히 전략적 가치가 높은 나라여야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하고 러시아하고도 늘 소통할 수 있는 나라여서 또 북한하고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을 통해서 소위 평양에 의중을 아는 나라여야 예. 일본이 미국이 도대체 너 러시아 가서 무슨 얘기했니? 중국의 심정은 이래. 김정은은 무슨 얘기를 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윤석열 정부 직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와 소위 전략적 협력자 관계로서 전략적 소통을 했어요. 근본적인 전략적 목표는 북한 편을 못 들게 하고 예.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러시아로부터 그리고 중국과는 경제교류를 확대해서 우리 전략적으로 필요한 걸 하는 거였고요. 당연히 북한과도 대화를 추진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한미일 일편 단심 편식 외교를 하면서 워싱턴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적으로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외교부에서 듣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와서 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외교관이 됐든 뭐 정보 관련된 사람이 됐든 혹은 심지어 학자들조차도 지금 북경하고 얘기를 잘 못하고 있고 모스크바하고 잘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 전언해 줄 것도 없고 분석할 것도 없고 남북관계 당연히 제로이니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외교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 중요한 반면교사가 예.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또 본질적인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게 이제 결국 북한과의 관련성 문제인데 이게 흥미롭게도요. 예, 지금 이제 약간 진보 내지 민주 쪽에 계신 지지자분들은 트럼프에 대해 기대하는 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나마라도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진행되던 게 있으니 트럼프가 뭔가 그래도 전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반대쪽에서 이제 보수적 계열이나 이제 우파 쪽에 이제 시선을 가진 분들은 혹시라도 자기들을 건너뛰고 뭔가를 할까봐 또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김정은과의 뭔가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듯한 표현 그리고 북한을 지칭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던 것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현상 인정 정도의 분위기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를 보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 태도 또는 트럼프의 어떤 기본적인 방침 이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냐. 사실상 1기 때도 그렇고요. 2기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였고 예. 바이든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략적 인내를 넘은 전략적 방치다. 예, 예. 사실상 북한 문제가 단 한 번도 미국의 외교에 뭐 제일 밑에 하위도 아니고 없었다라고 없었다. 말만 우리는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얘기했지만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고 그렇게 보면 한반도의 긴장이 지금 서로 국가 대 국가 적대국 관계가 되는 것에서 긴장이 고조됐잖아요. 그리고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가 손을 내밀어서 대화의 분위기로 온다는 거는 저는 분명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적어도 시도할 것은 분명해 보여요. 문제는 이제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까가 오히려 지금 키는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우리가 패싱 당하더라도 사실 2017년, 18년은 우리가 사실 시작해서 연결시켜줬다면 이번엔 역설적으로 둘이가 하더라도 큰 틀에서 협의가 된다면 한국 빠지고는 한반도 평화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능력 있고 외교력 있는 집에서 오히려 우리 나중에라도 플레이어로 들어가는 외교적 수단을 하려면 거기엔 중국도 필요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도 필요하다면 역설적으로 순서를 약간 바꾸더라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2017년보다 너무 커져서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급해가지고 북한이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협상적 태도를 보였어요. 그게 뭐냐? 북한이 미리 동창리와 풍계리를 없애고 그렇죠. 미국의 제안을 예를 들어서 제재 일부 해제라든지 북미 수교를 외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히 2019년 하노이에서 뒤통수를 맞고 났다면 트럼프한테 북한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인데
트럼프는 자기가 지는 모습을 너무 싫어하는데 거의 굴복하다시피 북한한테 가져다 주는 게 가능하냐. 이게 관건이라서 분위기는 좋아질 텐데 이것이 성공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이 정도. 그러면 간단하게만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뉴클리어 파워 문제에서 이게 네. 핵보유국지를 인정한 거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디팩토라는 말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인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장 강도라 그랬을 때 무장 강도는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합법이라고 네.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그게 있고 그냥 그거로만 볼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이제는 고도화되어 있는 핵 능력을 예. 비핵화시키기에는 불가능하거나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군비 제한이나 군축이라는 것을 실용적인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문을 약간 열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긴장을 좀 해야 된다. 또는 긴장 또는 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국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물론 뭐 저는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심정적으로 당시 2017년, 18년, 19년도 주요 계기에 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또 여기저기 뭐 협상도 해본 사람으로서 잘 되길 바라요. 빨리 되길 바라고요. 또 그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조적으로 환경과 상황 구조가 달라진 건 사실이죠. 뭐 예전에는 푸틴이 없었다가 지금 푸틴이 등장한 거고요. 2017년, 18년도에는 남북 관계의 선순환이 북미 관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졌고 그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있었어요. 즉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 확실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정확할지도 모르나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불가하고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 스스로도 좀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남북 관계는 단절됐고 한러 관계는 절교 상태이고 한중 관계는 지금 물에 물 탄 듯 술에 스쳐도 아무런 관계가 아닌 듯한 모습 보이죠. 저는 트럼프가 김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소위 플러팅 메시지는 보낼 거예요. 우리 친했지. 우리 관계 좋았잖아. 근데 이제 2018년도에는 우리의 권위, 우리의 소위 중재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길을 나섰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야 돼요. 근데 2018년도의 김정은과 2025년도의 김정은은 달라요. 처음은 트럼프와 가장 많이 만나본 소위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된 것이고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일본도 한반도 문제 이제 공식적으로 보다 적나라하게 이제 나오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에 미국과 일본이 협력한다고 했으니까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 오로지 트럼프의 몫이에요. 정말 트럼프가 좋은 패키지를 내놔야 되는 거고요. 그가 실패하면 그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딱 떠오르는데 뭐 간단하게씩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전략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북한이 말을 안 들을 이유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 미국은 그러니까 뭔가를 내놔야 되는 상태.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되게 중요하다. 트럼프가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통미봉남에 관련해서 이 코리아 패싱론 이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는 그냥 반대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낼까? 그냥 우리 그냥 뭐 지나쳐도 상관없어요라는 메시지는 뭔가 안 맞을 테니까. 예. 그래서 과연 북한은 정말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트럼프는 판단할 것인가? 두 번째는 통미봉남을 반대하지 않는 것을 뭔가 적극적 메시지로 바꾸면 우리가 낼 수 있는 좀 바람직한 메시지는 뭘까? 프레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통미봉남 그것이 결국 남한 패싱론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한미 분업론이라고 한미 분업론. 그러니까 미국은 핵과 관련된 혹은 전략적인 문제와 관련 북한과 크게 협상한다면 네.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보관들을 그것이 소위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적 이국가론에서 평화적 이국관으로 전환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남북 간의 대화를 트고 그 대화의 주제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초기 단계로 삼으면 결국 그것이 또 다른 프레임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래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 가지고 협상하는데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안 되잖아 라는 식의 프레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실히 코리아 패싱론 통미봉란보다는 한미 간의 분업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은 핵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제대로 해결하고 한국은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서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에 훨씬 도움되는 것을 조성하고. 그리고요, 미국은요, 북한하고 협상할 때요, 우리 걸 가져다 협상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주한미군 문제, 그다음에 평화협정 문제, 남북 경제교류 문제, 그다음에 정전체계를 휴전협정을 하는 거라, 미국은 결국 어음 가지고 하는 거고요. 북한은 부동산하고 동산을 내놔야 됩니다. 영변을 내놓고 강선을 내놓고 핵물질, 핵무기를 내야 되는 거라 사실 우리가 써주는 담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는 이 한미 분업 체계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우리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이 북미가 대화하는 문 자체를 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야말로 패싱이죠. 왜? 대북 강경책을 하는 한국 정부하고 대북 접근을 하는 미국하고는 패싱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우습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민주정부가 탄생을 한다면 2018, 7년, 18년의 교훈을 삼아서 실제로 전체적인 판도를 바꾸는 것은 왜냐?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저겁니다.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우리가 중재자냐 당사자냐. 우리는 민족이냐 국가냐 둘 중에 하나를 맨날 해결하려고 그래요. 둘 다 있어요. 우리는 민족인 동시에 한민족인 시대 두 국가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 두 사실은 두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당사자가 아닐 수 없죠. 동시에 중재자예요.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 간이 화해가 없는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합치려고 하는 노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에도 매개자도 되고 중재자도 되고 우리가 그것도 돼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트럼프가 전체 판을 바꿔놓으면 결국 그 내용을 메워야 되는 것은 우리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패싱해서 우리 동의 없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한간에 나오는 ICBM은 미국에 날아가는 ICBM을 포기하고 그런 자체를 우리가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미국 국민들을 움직이거나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 역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치열하게 외교전을 통해가지고 사실 우리 지분을 확보하는 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이 나왔던 질문 중에 이건 짧게 트럼프가 정말 중시할까 북한과 관계에서는? 지금은 0.5도 정도 이렇게 틀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각은 커 보일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당연히 북한도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중에 가자도 중요한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쏠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 왈츠라고 하는 그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과 시간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쪽에 쏠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에 많은 재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걸 회수하겠다는 말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유럽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전쟁 힘들어. 물가도 오르고 힘들어 죽겠어. 근데 저 옳은 말을 반드시 밉상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싫은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까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면 이건 국내적인 임팩트가 클 거거든요. 근데 북한과는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김정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단 트럼프가 북한을 관여하는 그 자세를 계속 보인다면 그러면 한반도 정세는 바이든 때보단 덜 거칠 것이다. 또 차기 정부가 그것을 견인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진 않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군사적인 부분보다 아무래도 외교적인 부분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어떻게 잘 견인하느냐는 차기 정부의 몫이나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정권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라는 것이 좀 그렇죠. 저희가 이제 토론을 이렇게 이제 기획하고 만드는 이유가
새로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뭔가를 해야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것들이 준비돼서 곧바로 실행돼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최종훈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도 사실 탄핵 이후에 집권한 정부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구상과 어떤 준비가 있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 있었습니다만 다른 것의 분야에 비해서 보면 이번에도 이제 새로 들어온 정부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준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헌법을 어긴 정부 이후에 들어서는 신정부는 일종의 저주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려운 상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인데 개월 수는 60개월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따지고 보면 56개월밖에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인수 기간이 앞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2달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그들의 인수위가 있었는데 네, 저는 네, 그 당시에 외교부의 차관으로 있었는데 그 2달 동안 그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관리 정도예요. 네. 똑같은 일이 발생될 겁니다. 저는 2017년 7월 달에, 그러니까 2달 후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으로 들어갔지만 청와대에는 여전히 박근혜 정부 때 행정관, 심지어 비서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각에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어색한 동거가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정상 외교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뭐 이시바가 뭐 네탄야후가 또 세계 각국의 주요 정상들이 미국과 혹은 자기네들끼리 정상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정상회의 공백입니다. 그 누구도 대행 정부의 그 부총리와 정상회담을 해서 뭐 한국과 무슨 성과를 이뤘다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터널 안에 있을 텐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위 We are back이라는 메시지를 드려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의 그 기록을 보면 첫 10일 동안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2개국 국가의 정상과 매일 통화를 했어. 두 번째는 민주적인 가치를 해외에 발신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정상 외교 가동을 위해 여러 스케줄링을 했어야 됐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주요국에 특사를 보냈어요. 행정부 체계는 아마 그런 식으로 돌아갈 테지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탄핵 때는 그게 저희가 일종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은 계엄 탄핵이 들어서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더 정교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이익을 확실히 챙겨야 되는 상황에 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외교안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언제나 확성기 틀어야 되고 오물풍선 대비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며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이걸 계기로 몰아겠다라는 일종의 이정표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에 우리 에이펙이 있어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 정상회담인데 그걸 계기 삼아서 우리가 다시 국제무대에 돌아갈 수 있는 이 이정표를 삼아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적 가치를 회복한 주요국으로서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발신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인다. 김주정 의원님.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상의 공백도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도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빨리 정상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날 그 비상계엄이 불법적으로 됐을 때 그 밤에 처음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비상계엄 정지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외교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러시아에 지금 우리가 파병도 안 하고 살상무기 안 보내는 시점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이건 천만다행이다. 외교관계만 집중시킨다면 우리가 다 그냥 마이너스 외교를 했던 걸 다시 복구시켜서 외교적 옵션과 레버리지를 많이 만들고 회복시키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비록 어렵지만 그냥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오히려 또 그 장에서 이제 잘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럼 약간 시선을 바꿔서, 그러니까 청중을 바꿔서 우리 시민들이 뭐 나름대로 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식견도 갖추시고 견해들도 있으십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구체적인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정보가 국가우전적일 수밖에 없고 언론의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어려운 국면들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또는 메시지의 충돌,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요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권고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일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반헌법적 세력만 제외한,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거는 시민들도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지금 가장 유력한 야당도 결국 전체가 같이 출범하고 전체가 같이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지 않으면 그냥 권력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향후에 1, 2년 동안 지금까지 잘못했던 많은 후과들이 엄청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정부라도 그걸 다 잘해낼 수 없을 때 같이 책임을 나눠지고 동시에 같이 권력을 나눠지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거국 정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목소리를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 최종훈 교수님.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우리나라의 경쟁력, 뭐 지금 미국 트럼프 이야기도 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그 국가 경쟁력 혹은 외교안보의 자산은 이제 민주주의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지금 국내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옳고 그름이 혼동되고 그다음에 탄핵을 심지어 동조하거나 2017년에는 없었던 극우 세력의 등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현실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트럼프의 당선에 의해서 힘받고 있는 유럽의 극우들이 더 어마어마한 준동을 할 거예요. 즉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그래서 차기 정부가 소위 이것을 극복한 정부가 되어서 낼 수 있는 메시지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컴백,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제사회의 자산,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 외교안보 자산의 근간은 민주주의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에게 안도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상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국민의 자존감을 많이 깎아먹었을거든요.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움직였으면. 예.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훨씬 더 좀 각이 좀 벌어지는 그런 사안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모셔가지고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때가 되면 아마도 새로운 정부가 무언가를 또 해야 되는 시기하고도 또 겹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두 분 잘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천병인 나라가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칫하면 이제 극우의 전 세계적 준동의 어떤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한국 정부의 민주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서로 좀 얽혀들고 있는 이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취해주시는 그리고 시청해주신 많은 민주시민들께서도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결한 태도를 가져주시고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이런 민주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구상해 나가고 있는 정준희의 토요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군요. 거기까지 갈 줄 몰랐어요. 저희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관여층들이십니다. 네, 물론 이제 평범한 시민들도 많으신데,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되게 좋아하세요. 예, 뭔가 힘을 주거나, 뭔가 가늠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두 분 말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한미 분업론 이거 좀 새로운 어디가 있어요. 잘 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분명히 코리아 패싱론 나올 것 같아요.
매 맞는 자들의 연대. 예. 여기 크게 좀 만들어서 이게 플래카드로 해가지고 나중에 CG로.